오늘은 가장 중요한 문장의 배열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문장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정의를 요약해서 먼저 적어보면 목적어까지 해석을 해도 뜻이 완전하지 못해서 목적어를 보충하는 말인 보어가 더 필요한 문장,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이런 문장을 오형식이라고 하는데 몇 형식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럼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주어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석을 해보면 동사 뒤에 을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단어에 을을을, 이 목적어에 을을을 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충하는 말이 더 있어야 되겠죠? 이걸 목적보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목적어를 보충해 주니까 목적보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는 의미상, 즉 해석상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를 해석할 때 을을 붙여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주어처럼 는 이 가를 붙여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뭐뭐에게를 붙여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니까 다양한 말을 붙여서 해석할 수 있는데 보통은 뭐뭐하게 또는 뭐뭐하다고 또는 뭐뭐로 또는 뭐뭐하도록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순서대로 해석하다 보면 한국인이면 다 잘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보어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면 명사 또는 대명사, 형용사, 분사, 동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사는 목적어의 관계를 보고 목적어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를 쓰고 수동이면 pp를 씁니다. 그런데 이건 앞에서 주어, 동사, 보어 문장에서도 했죠. 그 문장에서는 주어를 보충해 주니까 주어의 관계를 보고 여기서는 목적어를 보충해 주니까 목적어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가 오는 경우인데 이 동사는 주어 뒤에 나와 있는 본동사와는 다른 거라서 동사라고 안 부르고 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의 형태에 주의를 해야 되고 긴 문장에서 문장 중간에 나올 때 본동사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 보호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들 중에서 무엇을 쓸 것인가? 이건 누가 결정하냐? 목적어가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어와 보어가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보어의 자리에 오는 각각의 품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인데 해석을 순서대로 해보면 그는 만들었다, 나를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어느 논리상 말이 안 되고 뭐로 만들었다 또는 어떻게 만들었다 즉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있으니까 뭐로라고 해석하면 말이 잘 되죠. 그래서 해석은 선생님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어떻게에 해당하고 해석은 행복하게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분사인데 분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해석은 형용사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놀라게로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동사인데 자세한 건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고 일단 예문을 순서대로 해석해보면
그는 만들었다. 나를 이렇게 되고 뒤에 동사가 더 나왔으니까 이 동사가 목적어를 보충하게 해서 그는 만들었다. 나를 웃게 또는 내가 웃도록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문을 통해 이 단순한 문장이 어떻게 엉망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해석을 해보면 나는 찾았다. 그것을 이렇게 되는데 문법이 아니고 언어, 즉 말로 생각해보면 첫 번째,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았다고 하니까 벌써 이상한 말이 되었고 또 찾았다 무엇을 이렇게 되면 문장이 끝날 수 있는데 문장이 끝나지도 않고 뒤에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found는 찾다가 아니고 다른 뜻이 되는데 find가 무엇을 찾다로 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뜻은 알다, 생각하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뜻의 동사는 보통 뭐를 알았다도 될 수 있지만 뭐가 뭐 한 것을 알다, 생각하다, 발견하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과 상황이 없는 한 이 문장만으로 의미 전달이 완벽해야 되는 게 언어 논리니까 이런 뜻이 되면 말의 당연한 논리상 목적어까지만 해석해서는 의미 전달이 안 되고 목적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은 이 목적어를 주어처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적용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나는 알았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그것이 뭔지만 밝혀주면 되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앞 문장의 내용에 없으면 반드시 뒤에 어딘가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원리는 영어의 and focus의 원리 때문인데 영어는 긴 걸 다 뒤로 보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주어, 가목적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나는 알았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즉, 그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단어만 읽고 단어 조합으로 하면 나는 그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문장의 단어가 쉬우니까 이렇게 맞춰 놓을 수 있는 거지 단어가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해석할 수 없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문장으로 문법적 설명과 해석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it은 가목적어이고 to부터가 진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it이 나오면 이건 가목적어니까 해석하지 말고 뒤로 가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문법 적용의 한계입니다. 문장을 이렇게 눈이 읽으면 이미 뇌가 it을 인식하고 또 귀로 들을 때도 이미 뇌가 it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목적어인지 알고 뇌에서 지우고 진목적어를 찾으러 뒤로 갑니까? 그냥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에서는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면 또 시험도 문제입니다. 이 예문에서 it이 없어져도 단어 조합을 해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오면 의미가 잘 통하니까 틀린 문장으로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서대로 어순에 맞게 필요한 말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만약에 이 it이 없어지면 틀렸다는 걸 문법을 몰라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확장된 문장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We are likely
to find what we have learned to be the essence of language. 이 문장을 순서대로 보면 우리는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find를 찾다로 해석하면 뒤에 나오는 what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find를 알다, 발견하다, 생각하다의 뜻으로 바꿔서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언어의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금 해석처럼 눈과 뇌가 같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야 영어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문장의 배열을 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 문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